내년에는 정말로 죽기 살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해 이미 이커머스가 전체 소매에서도 오프라인 넘어섰고 온라인 중심으로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찾아오는 고객이 아니라 그들의 손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그리 길지 않다. 거의 내년 정도가 마지막. 내년 전망은 그냥 개인적으로 네. 그 전통 유통 기업들이 뭐 이제 반격이라고 하기에는 이 사실은 시장에서의 덩치는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을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게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를 보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커머스 기반 기업들이야 원래 하던 대로 점유율 싸움, 그다음에 계속 적자 모델이었기 때문에 손익을 확보하기 위한 두 가지를 병행할 것 같고요. 그 중에 누군가는 또 그래도 볼륨 하면서 더 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오프라인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를 하던 데들이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막 적극성 정도였지 죽기 살기는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정말로 죽기 살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해 이미 이커머스가 전체 소매에서도 오프라인 넘어섰고 온라인 중심으로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찾아오는 고객이 아니라 그들의 손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그리 길지 않다. 거의 내년 정도가 마지막. 내년이 지나서 모두가 더 모바일에 장보기, 물건 사는 데 익숙해지고 나면 시장이 침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마지막 기회를 얼마만큼 각자의 색깔로 녹여낼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전체가 커지고 네. 뭐 한 명이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은 네. 되게 조금만 먹어도 네. 아이템 하나만 선정해도 네. 먹어 살 수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소호몰. 네. 그게 좀 잘 되면 약간의 스타트업, 소규모 회사 형태. 그래서 그런 개인 비즈니스, 역직구를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템, 흔히 말하는 이제 덕후들이 이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깊이를 파고드는 건 아무래도 플랫폼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런 쪽,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비디오 커머스 쪽, 뭐 그립이라든가 이런 스타트업들도 생기고 있고 점차로 배송 배달 서비스들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상품을 가져와서 뭐 오피스텔에 놔놓고 포장해서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상품 선택해서 드랍시핑 형태를 보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매입하더라도 풀필먼트 센터에 넣어놓으면 알아서 다 배송해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전체 플랫폼이 덩치 싸움하는 거와 정반대 측면에 개별 아이템 기반으로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아이템 마켓으로 들어가거나 굳이 인플루언서가 아니라도 상품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툴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네이버는 당연히 그 모든 것에서 수혜를 입는 거죠. 왜? 쿠팡에 올인해서 쿠팡만 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네이버 최저가 비교를 동일하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다 상점 오픈하기도 쉽고 여전히 실비 기준의 수수료는 제로인 모델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과정에서 이제 골드러시 때 청바지처럼 그래 이커머스 커지고 경쟁하고 그래 우리한테 검색해 이런 모델로 뒤에서 수혜를 꽤 입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카페24나 이런 네. 플랫폼들도 네. 점점 개인의 포커싱을 맞춰서 서비스들을 내고 있기도 하고요. 다양한 제반 시설 뭐 플랫폼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들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리테일 쪽의 키워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이제 신년사를 읽어보면은 뭐 회장님이나 그 CEO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져가겠다는 부분들 볼 수가 있는데 작년부터 강조하고 또 거의 대부분의 강조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네.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의 그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 자체가 저기입니다. 조직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디지털을 이해하고 디지털 비전을 그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어떤 CEO, 네. 임원들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리테일이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변화되고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지금 리테일의 어떤 신사업들 또 그거에 대한 투자 부분들을 한다 그러면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또 아까 얘기했던 조직에 대한 변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직원의 역량 강화 부분이거든요. 역량 강화라는 부분들은 그 프로세스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 프로세스 부분들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작년부터 올해 계속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온라인 통합 그러니까 롯데하고 신세계가 이제 온라인 통합 법인을 설립한다는 부분들인데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떨어져 있는 조직 구조 프로세스 상황에서는 뭐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안 된다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전략, 그다음에 마케팅, MD, 그다음에 뭐 물류 쪽인 부분들은 따로따로 비용이 투자하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더 작년에는 좀 전략을 세웠다 그러면은 올해 2020년도에는 그걸 실질적으로 실행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매장을 재편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지금 국내는 이제 작년에 좀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글로벌로 본다 그러면 3년 거의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한 5,000개 정도의 매장을 폐점이 됐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12,000개 정도의 매장이 폐점이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의 관점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 부분들은 어차피 디지털은 단기 전략이 아니거든요. 장기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신규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기존의 매각을 통해서 좀 자산을 확보하는 측면 또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의 인구 구조라든지 소비자의 행태라든지 또 그 매장에 대한 아까 저가형 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나오는 상황에서의 기존의 매장 구조를 가지고 대응한다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매장 자체가 또 디지털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매장의 재편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또 내년도에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부분들 자체는 국내나 해외나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저희가 중간에 홀세일을 거치는 모델에서 다이렉트 커머스 D2C라 그러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뭐 D2C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뭐 온라인 커머스를 자체를 D2C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같은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면서 이제는 또 아니면 이제 제조사들이 직접 유통사를 거치지 않고 자기네가 채널을 구축해서 그걸 기반으로 커머스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 미디어 커머스 근데 이런 것들 다 통칭해서는 다이렉트 커머스 모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조사들 또 어찌 보면은 그 마케팅적인 부분들 또 새로운 시장 구조에서 내년 좀 더 활발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산업 간의 경계가 이미 허물어졌고 네. 그렇다면은 유통이나 물류나 무역이나 제조의 플레이어들이 그 상대방의 영역을 당연히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 대표님이 했지만은 제조기업이 원래 제조기업이 제조와 물류를 같이 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배차 부분을 떼어내서 이제 3PL이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다시 이제 회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회귀 전략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온라인의 그런 플랫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제조도 우리도 못할 게 없다. 그렇다면 제조가 다시 그걸 끌어들여서 물류도 할 수 있고 유통도 할 수 있는 거고 옛날처럼 뭐 방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서로 경쟁이 된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전에 뭐 특정 기업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CJ 대한통운이 그 동방하고 마트를 했었어요. 네. 그 이제 물류회사인데 마트를 했던 건 좀 이상하지만 지금 와 보면은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시대를 때. 앞서갔네요. 그렇죠. 앞서간 거죠. 그다음에 지금 CJ 대한통운은 주유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주유소를 하겠어요? 차가 많으니까 우리가 그럼 주유소를 하자. 그럼 우리 차도 넣어주고 남의 차도 넣고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대한통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업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나가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하나 봤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이제 무인 점포가 지금 대세인데 이제 아마존 고로 시작해서 이제 중국도 이제 유사한 걸 내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제가 뭐 이마트 그 북촌몰에 삼청동 가니까 무인 점포로 가보니까 무인은 아니고 내가 일일이 이걸 해야 돼요. 그건 무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무인은 들어가서 그냥 수거해가지고 카트에다 하고 바로 나오면 이제 바로 계산되는 게 무인인데 저는 이제 그 무인 점포를 유심히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모든 이제 오프라인 매장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매장의 수천 개 수만 개가 폐쇄 내지는 축소되면서 그 부분이 무인 점포화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인 점포에서 그러한 유통이라든지 물류
물류 시설까지도 그걸 이제 오히려 이제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을 물류 시설로 전환하고 거기서 무인 점포 해가지고 ATM 하는 거죠 말하자면 거기서 이제 택배도 보내고 소포도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 기능을 넣는 거죠. 그래서 편리하게 누구든지 와서 이런 것들이 무인 점포가 전국에 깔린다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인건비라든지 그런 고정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CJ나 이런 데서 자산 배각도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거를 좀 대비해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전국에 요지에 다 깔아놨잖아요. 이 부동산은 원래 유통회사들은 미리 다 깔아놓고 이제 하나씩 짓고 이런 전략을 썼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다이소를 꼭 언급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이제 지난 한 5, 6년간 다이소가 급증을 하고 거대해졌습니다. 매장 하나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다 가봤는데 제가 속초도 가보고 뭐 저희 동네도 엄청나게 큰데 이런 다이소가 과연 어디까지 커질 거며 다이소와 유사한 매장은 왜 안 나오는 건지 물론 이제 뭐 비슷한 건 좀 있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건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머니 그거는 평범한 공산품인데 평범한 진짜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 종류의 어떻게 보면 저가품인데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경쟁자가 앞으로 출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내년도에 더 이제 많이 치열해질 것이다.